참 세법 어려운 것 같아요. 세법은 아유. 자, 세무사님, 요새 국가에서는 뭐 부동산 사? 그러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야 돼? 이런 게 강력하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세법적인 부분을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달, 네. 지지난달이네요. 10월 달에 이게 네. 개정이 좀 됐어요. 네네. 10월 달에 주택거래 신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0월 27일 거래분부터 10월 27일.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10월 27일 잔금 청산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 계약일. 그 이후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제출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때부터 개정이 됐죠.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 분들이 많죠. 자금 조달 계획서. 네, 증빙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항목별로 다 틀리죠. 너무 복잡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옥죄네요. 제가 들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네, 실거래가 법인 같은 경우 뭐 주택거래 신고 뭐 이런 얘기. 아, 그거는 법인도 실거래가 신고는 똑같이 당연히 하는데 추가로 서식이 하나 더 생겼어요. 법인이요? 예, 법인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라고 해서 서식이 따로 하나 생겼어요.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되죠, 법인. 특히 또 법인 거래에서 주의할 사항은 네네. 매도자, 매수자 어느 한쪽이 법인이면은 이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이라도. 한쪽만이라도. 매수자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죠. 예전에는 이 법인 그 실거래가 신고할 때 네. 그냥 기본 사항만 들어가면 됐었거든요. 네. 간단하게 약식으로 들어갔는데 그 신고 항목도 많이 늘었어요. 법인이 일단 개입이 되면은 일단 법인의 기본적인 뭐 등기, 임원 네. 그런 개요가 들어가고 네. 특수관계 여부, 이 법인의 특수관계가 개입이 돼 있는지를 다 밝혀야 돼요. 질적인 이유, 법인이 주택을 사는 이유, 활용, 목적, 용도 이런 걸 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강화가 됐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법인을 하려고 하나 봐요. 법인이 이제 사면초가 상태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 범위가 좀 많이 확대된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이제 규제 지역은 이제 3억까지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렇죠. 네. 비규제 지역은 이제 6억까지 면제를 해줬는데 결국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규제 지역 두기 가열지구만 개정이 좀 되면서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전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하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와요. 지금도 6억 이하는 비규제 지역은 조달 계획서 안 내도 돼요. 근데 규제 지역은 3억까지는 면제해줬어요. 소규모 주택이라.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신고해야죠. 네, 1억짜리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규제 지역은 100% 다 제출이죠. 그리고 이제 더 보완된 사항이 계획서는 사실 쓰는 거잖아요. 항목을 네. 기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강화된 게 증빙서류, 영수증을 다 제출하고. 그렇죠. 종이에다 쓴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얼마든지 기입하면 끝이니까. 통장 내역 뭐 이런. 그렇죠. 통장 내역, 도장이 찍힌 영수증 이런 걸 다 제출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빙서류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보는데 또 이 증빙서류를 낼 때 주의할 뭐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뭐 영수증을 잘 챙기면 되는데 그 보통 이제 뭐 비과세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또는 상속 비과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이전받고 네. 증빙을 안 챙기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서 네. 이 증여나 상속은 증빙 자료를 신고서로 정해놨어요. 신고서. 신고한 내역이 증빙이 되는 거죠. 요번에 10월 달에 바뀐 10월 27일이요? 10월 27일. 10월 27일 날 바뀐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나오면 어디 들어가면 이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바뀐 거?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은 자료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걸 꼭 확인하셔서 거래하실 때는 충분히 조사하시고 나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구라는 얘기도 하고 세대라는 표현도 하고요. 네. 이게 취득 시에 취득에 관련된 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네. 양도할 때 양도 당시에 뭐 동일 세대로 본다,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은 안 하고 따로 살아. 분가. 분가하는 별거, 거죠. 별거. 예. 이럴 경우에 네. 이거를 1세대 각각의 1주택으로 보느냐 동일 세대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질문이 예리한데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세대가 분리된 거거든요. 네네. 같이 안 살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네네. 각자 또 애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대가 거의 뭐 사실적으로 분리된 거죠. 사실상 부부가 아닌 거죠. 사실상 부부가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남남이 된 겁니다. 네. 세대도 뭐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하니까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별도 세대로 볼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문제라는 거니까요. 그게 유일하게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우리 정 대표님이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유일하게 얘기 하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이거 나중에 세법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째 못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부간에는 이렇게 협의를 언제든지 잘할 수 있고 칼로 물베기라고 하니까 이게 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못 바뀌는 이유가 바뀌는 이유가 네, 될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데 자녀가 네. 분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리를 하게 되면 네. 무조건 분리했다고 다 동일 세대로 안 볼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네. 일단 많이 이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네. 세대가 또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갈라선 거죠. 그때는 독립 세대가 되는 거. 무조건 독립 세대로 봐준 겁니다. 뭐 소득 못 벌들 그건 니네 세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거는 분리 세대로 인정해 주죠. 다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결혼 안 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요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하는 아들들도 뭐 직장 다니면은 네. 소득 기준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죠. 소득 기준. 어떤 구체적인 소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소득 기준은 이제 중위 소득 그래갖고 뭐 네. 쉽게 말하면은 평균치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 소득의 네. 딱 40%만 벌 수 있으면은 40%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은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줘서 결혼 안 하더라도 30세가 안 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그 금액은 뭐 표 보시듯이 1인 가구가 175만 원 정도 돼서 40% 하면 70만 원 정도? 월급 70만 원 정도면은 받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소 바꿔가지고 주소 바꾸고 네. 각자 세대 구성하시고. 그럼 나이가 몇 살 이상이라고 하셨죠? 성인이면은 성인이면 네, 성인은 성인이 70만 원 이상 벌고 주소를 달리하면 되네요. 그렇죠. 실제 물리적으로도 이제 세대를 할 수 있다라고 거주 주거 본다. 공간을 별도로 하셔야죠. 네. 전입신고도 빼고. 자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옛날에는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18억이 된 거예요. 18. 네, 18억이. 지금 뭐 거의 더블 된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인별 6억씩이니까 18억이면 자식이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식 3분의 1, 부인 3분의 1, 뭐 저 3분의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인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18억이면 안 내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별 공제는 뭐 1인당 6억까지 해주니까 그 18억 같은 경우는 셋이 나눠 가지면은 666, 3618. 네, 가표 자체가 안 나오니까 세금이 안 나오죠. 잠깐만 여기서 각자 6억씩 배당 네. 받은 다음에 각자 6억씩 공제 받으니까 가표가 빵이 되는 거죠. 빵빵빵. 이게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개인당 기준이니까 개인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부세선 이렇게 보는데 네. 양도세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할 때는 공동 소유 주택은 네. 각자 1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 3주택이 가면은 되면 이게 3주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취득도 마찬가지. 이게 잘 따져야 되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종부세로 볼 때는 그런데 종부세는 그렇죠. 네. 취득으로 볼 때는 취득세는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고 양도세는 또 달라지는. 양도세는 달라지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단순하게 종부세로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종부세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떠오르니까 이게 또 진짜 머리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치자고요. 이제 종부세는. 근데 내년에 또 바뀌잖아요. 내년에 종부세가. 지금 종부세도 세법이 좀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부가 네. 이렇게 한 주택인데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6억씩 공제받잖아요. 네네. 옆집에서는 남편이 혼자 가지고 있어서 9억을 공제받는데 그렇죠? 옆집이니까 공시가격이 똑같겠죠. 네. 근데 옆집에서 남편이 100%라 9억만 공제받는데 우리 정 대표님은 6억 공동 소유해서 12억을 공제받으니까 네. 여기는 세금이 안 나오고 저기는 옆집은 나오고. 세금이 내고 이거는 과세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이 내년부터는 네. 이렇게 주택은 하나인데 뭐 둘이서 셋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1주택 9억 공제받고 네. 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액 공제는 장기 보유 공제, 노령 공제 두 가지가 있죠. 노령 공제는 10%에서 30%까지 공제, 장기 보유는 20%에서 50%까지 공제됩니다. 세액을 70%까지 공제를 받는 거죠, 최대. 이게 또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1주택으로 9억만 공제받되 세액을 다 받는 거죠, 세액 공제를.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공동주택으로 공동 소유로 해서 6억 이렇게 공제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때는 세액 공제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를 많이 받을 것인가,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것인가.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네. 계산을 돌려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세무사님하고 얘기해도 실상 뚜껑을 열으면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날짜 하루 차이 때문에 변수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건 진짜 전문가하고 처리하더라도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번 벌써 잔금을 치러버리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질러 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돌다리도 진짜 두들기고 계약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분 때문에 벌어도 번 게 아닌 경우가 생길 겁니다.